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전국을 꽁꽁 동여매고 있는데 어제는 느닷없이 마포대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119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검찰이 명품백 사건 하나를 털어줄 것 같으니까 이젠 자유다. 누가 나를 건드랴. 이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제발 자신이 했던 말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지금 나라 꼴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제2부속실은 언제 만들 겁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장윤미 변호사님은 추석 연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이제 식사하는 계획이 있고요. 시가가 이제 지방에 있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계획은 좀 양해를 받아서 좀 다음에 뵙고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인규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옛날에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는 조금 중단이 돼서 저도 이번에는 그냥 좀 재충전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재충전 필요하지요. 예, 여러분 추석 연휴 다가오는데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지금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풀리지 않은 것들 다 풀리지 않았죠. 뭐든지. 명품백 수수 검찰이 그렇게 했지만 또 모르죠. 지금 최재형 목사 심의위원회가 뭐 아직 남아있고 그걸 떠나서 또 하나 불거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데 어제 느닷없이 마포대교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슬슬 움직이겠다, 등장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제 사진들을 한번 몇 장 볼까요? 보면은 이건 완전히 대통령입니다. 119 대원들 또 경찰들 함께 이렇게 딱 다녀오면서 순찰을 다 가는데 사진 보십시오. 저는요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남을 구한다는 생각에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본인의 정신건강관리도 잘 신경 쓰셔야 한다. 그거 좋아요. 그런 얘기 대통령 배우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강지구대 순찰 인력과 함께 마포대교를 걸어서 살펴보고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모든 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에다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V0가 저 말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신은기 대표님, 아예 뭐 이제 성을 쌓아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요.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디올백, 뇌물수수 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혐의 등 해서 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당무 개입까지 최근에 발전이 됐다가 이번에
최근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 의해서 선거 개입 범죄까지 나왔는데 이 선거 개입 범죄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저렇게 마포대교를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요. 지금 가야 될 곳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다. 내지는 증거인멸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구속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범죄 피의자로서 다뤄줘야 될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향유하면서 저렇게 경찰들을 지휘 내지는 지시하는 모습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오만방자하게 느껴질지 뭐 아무리 반성을 촉구해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성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엄중한 국민적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렇게 딱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공개 행보를 좀 자제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뉴스는 사실 그 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 뒤로는 생일 파티 광경이 일단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무혐의로 사실 종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하나의 변수라면 최재형 목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더 수사가 뻗어나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검찰이 무슨 근거를 댔냐면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줄 때 이건 청탁이 아니다. 나는 여사를 만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진술을 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느 누구도 청탁입니다, 뇌물입니다 이러고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맥락을 헤아리는 건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변수 남아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로 주고 있어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석을 앞두고 행보를 하지 않으면 더 내가 뭔가 위축돼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개 행보를 안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뭐랄까요 판단 하에 이런 공개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여사가 공개 행보했을 때 지지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면 박수 칠까요? 박수를 못 받을까요? 저는 그 정답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역대 어느 영부인도요 저렇게 단독 행보를 하되 저렇게 행정기관들을 가서 지휘 감독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부인들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공개 행사에 함께 가는 정도 내지는 대통령이 못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소외된 곳이라든지 더 이렇게 사회 문제를 또 환기해야 될 부분에 나서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경찰 거느리고 또 소방 거느리고 하면서 저렇게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거 정말 처음 보는 장면, 아주 개기스러운 모습이고 더더군다나 김건희 씨 같은 이런 역대급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자중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 해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정에 대해서도 뭐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하는 게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겠다라는 저는 선언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하도 오만방자해지다 보니까 저는 겁을 상실했다.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돌아다니기로 결심한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좀 불쾌한 저는 좀 진단을 내려봅니다. 지금 당장 뭐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끝도 없는데 당장 가장 큰 의혹은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 옮겨라. 과연 그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는 의원들은 누굴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곧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얘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또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 뭘까 참 궁금합니다.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분노 유발자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제21회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 김건희 여사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또한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 때 친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건데 혹시 장유미 변호사님 좀 얘기가 나옵니까? 한간에 A는 누구, B는 누구다. 이 민주당 쪽 의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한 라디오를 듣다가 이건 이미 생방송으로 다 나왔으니까요. 이제 천하람 의원이 이 면책 특권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제 면죄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추가와 문제 제기를 할 의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게스트가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런 퍼즐들을 종합하면 이제 개혁신당 쪽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이건 대단히 내밀하고 이 과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알기 어려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뭐 민주당 측에서 뭐 제보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김영선 의원이 자기 지역구 버리고 김해 가겠다고 그때 손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범보수 진영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쪽 사람일 거다. 개혁신당 해봐야 국회의원 3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그 문자를 봤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이준석 의원이 이미 방송 나와서 본인이 그 텔레그램의 문자 일부를 봤다. 근데 이제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을 냈고 완결성 떨어진다 할 때 본인이 봤다고 얘기했나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는 아주 망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중대 범죄 혐의라는 점 하나랑요.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완결성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공천에 개입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꼭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누구 사고를 내가지고 뭘 부시거나 누구를 다치게 만들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요. 뇌물 범죄도 그렇습니다.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꼭 사용까지 해야 되나요? 받은 즉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준석 의원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지만은 이걸 자꾸 그 내용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대통령실 입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결과적으로 꽂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 230조에는 이해 및 매수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인데요. 행위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공천 관련해서 공사의 직을 제한하면 성립되는 범죄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255조의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돼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은 조항입니다. 여기에 공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는 전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했으면 유죄고요. 안 했으면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완결성을 운운한다거나 뭐 선의의 조언 얘기한다라는 것은 전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 얘기 나오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김영선 의원이 지금 핵심이고 관련된 엠모 씨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뉴스토마토에서도 후속 취재를 통해서 더 밝혀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편집국장이 밝혔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2024년도 2월 3월경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 개입을 가지고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보여줄 정도였다라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2년도 6월로 우리가 잠깐 1년 전으로 더 돌아가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5% 나올 때거든요. 그리고 정권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같이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영선 의원이 경기 일산에서 활동하던 의원인데 창원 의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공천을 준 사람은 이준석 당시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공천 개입을 더 안 했을까요? 하면 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당대표 이준석, 공관위원장 정진석이거든요. 이 두 분이 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김영선 의원을 그러면 공천을 왜 줬는지, 줬다라고 하면 김영선 의원의 어떤 점이 훌륭해서 줬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김영선 공천 줘라
라고 해서 엠모 씨가 또 연관이 돼 있다라면 이건 공천 개입이 수두룩 빽빽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김영선 지역구만 개입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자꾸 복잡하게 완결성 운운할 게 아니라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 그거에 대해서만 답을 할 의무들이 있다.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는 분들이 빨리 저는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원의 보궐선거 때 김영선을 공천한 게 이준석이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창원에서 김해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왜 옮겼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본질은 공천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은 범죄입니다. 구속 요건이 간단해요. 김영선 의원한테 거기 나가지 마세요. 옮기세요. 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지 자꾸 사족을 붙여가지고 뭐가 나오고 구속 요건을 자꾸 보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 그 관련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나와서는 자꾸 연기를 피우거든요. 근데 전 그게 자꾸 본질을 호도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중대한 범죄 혐의 앞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진실을 밝혀서 국정농단을 막는 것이 국민을 위한 유일한 길이지 이걸 가지고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완결성이 안 됐으니까 뭐 조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막만 피우는 것은 전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그럼 저는 이준석 의원 하면 사자성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두구육이거든요.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개고기를 팔았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고 치면 지금에서 또 양두구육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의원 배지까지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 면책특권을 활용하든 아니면 뭐 나와서 하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밝힐 의무만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실의 입장과 결을 맞추는 듯한 이런 태도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의심이 바로 나오냐면 야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만 자꾸 실드 치네? 왜 명품백에 대해서도 특검 필요 없다 그러고 왜 김건희 지금 그 공천 개입이라는 이 중대 범죄 혐의가 나와도 뭐 선의의 조언이라고 포장을 해주니까 이거 뭔가 돌아갈 구멍을 자꾸 찾는 거 아닌가? 내지는 선거법에 대해서 10월 달에 공소시효 만료가 되거든요. 혹시 이준석 의원 선거법 고발돼 있으니까 이거 검찰 눈치 때문에 김건희 여사랑 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도 이명수 기자한테도 전화하고 뭐 진영 안 가리고 전화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모종의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걸 밝힐 거면 밝히고요. 안 밝힐 거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전 본질을 자꾸 흐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국회라면 내가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의원은 이준석 의원일까요? 뭐 그거는 뉴스토마토에서 취재원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준석 의원이 이미 방송 나와서 본인이 일부를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 선의의 조언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겁니다. 개입에 관련된 정황 증거가 1이라도 나와 있었으면 그거 공천 개입이에요. 완결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해명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까지 원하는 사람을 꽂아야지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요. 김영선 의원 현직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에게 거기 빼세요. 차 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완결성 여부 상관없이 조언 여부 상관없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이것은 분명한 공천 개입이고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미적미적 뜸을 들이고 완결성 얘기를 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딜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한 보십니까? 3가지로 보는데요. 국민의힘에 돌아가고 싶은 욕망. 그게 첫 번째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선거법 관련된 이제 판단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도 제가 6월 달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본인의 공천도 김영선 의원을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대표로서 도장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걸 밝히면 됩니다. 아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나는 공천 줬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55%가 나올 텐데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어떻게 그냥 지나갔을까? 그때도 혹시 개입 때문에 김영선 의원 창원의창에 준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도 만약에 개입이 있었더라면은 이준석 의원은 정치를 더 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도 국민들 앞에 야당으로서
표를 구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본인이 아는 진실은 다 이제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기사까지 이렇게 나온 마당에 본질을 여기서 흩뜨려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산은 저는 쉽게 통하진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네. 갈래가 많이 이제 그런 것 뻗어지는 같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대표님은 확실하게는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네네. 아니지만 우리가 듣고 유추를 해보면 김영선 의원을 보궐선거 창원에 투입했을 때도 네.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김건희의 부탁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로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엄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개고기를 팔았다. 이거는 완전 이제 거의 이제 쫓겨날 때 막 그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그냥 조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제 톤다운을 시키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인도 본인이 그때 당대표였어요. 공천하고 하면 당대표 직인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침표를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원래 일산 쪽인가요? 거기서 지역구 의원을 하셨었고 그리고 정치 일선에선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었어요. 다시 재기하거나 정치권에서 모습을 볼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급등장해서 공천까지 받아서 화려하게 재입성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이 이준석 대표가 이걸 좀 톤다운 해야 될 사실관계로 엮여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한 축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동훈 대표 진영 쪽에서는 이 이슈가 대단히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부분이 흔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번 총선 때도 이게 저 김해로 옮기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온 입장은 이거 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받아들여주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계속 텔레그램 메시지랑 뭐 통화랑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연락했다 주고받았다는 흔적이 있는데 그 어쨌든 요구를 끊어냈다라고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면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총선에서 공정성을 어쨌든 담보하려고 했던 하나의 이슈처럼 보이니 대권 경쟁자인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뭐 톤다운을 시킨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언 차원에서 했던 건데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 사실관계적인 이유 이렇게 두 갈래로 또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지금 요게 한동훈 대표랑 이준석 의원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뜨면 이준석이 죽는 거고 이준석이 뜨면 한동훈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계산에 저는 장기 플랜에는 그게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중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자체가 정치력이 없고 뭐 사안마다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래 못 갈 건데 그럼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차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랑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은 대립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김건희 여사 쪽을 공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중대범죄 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까지 나온 마당에도 본인이 이걸 일부 봤으면서도 자꾸 뭐 선의의 조언이니 완결성이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건데 저는요 이준석 의원이 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범죄 혐의 앞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거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늘 비판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좀 성장해 왔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 늘 비판했던 게 뭡니까? 이준석 의원이 뭐 톰과 제리까지 비유해가지고 상당히 모멸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엉거주춤한 걸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선명성을 잃고 또 안철수 의원과 같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엉거주춤한 자세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운다면은 글쎄요 국민들이 더 이상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을 갖다 쓸 효능감이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지점입니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김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입니다. 창원시 의창구가 1990년 3당 합당 이래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 5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를 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옮긴 김해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2004년에 신설된 이래 김종권 전 의원이 당선된 2번을 빼면 다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지금도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4선을 지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간다?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항상 헷갈릴 때는 상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당선되기 유리한 지역을 그만두고 어려운 험지로 가는 이유가 뭘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 누군가가 지금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김해, 야, 너 내가 거기다가 꽂아줘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잖아. 너 이제 일로 옮겨.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김영선 의원이 누굽니까?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이분이 이번에 육선하고 싶어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 수돗물에 있는 그 오물이 들어가 있는 그 락스를 풀어놓은 수족관 물까지 7번을 먹으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비판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공천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아주 서슴없이 보여줬던 분인데 이런 분이 움직였다? 그럼 뭔가 모종의 더 큰 그 욕망까지도 수돗물 먹는 욕망까지도 눌러버릴 더 큰 힘은 분명히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자, 김해 뭐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아니 창원,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창원에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김해로 옮기게 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그 가장 핵심 역할을 한 게 김건희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김건희가 누군가를 또 창원에 심어서 당선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합리적 추론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말 좋은, 정말 말씀 그대로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서 현역 의원이에요. 지역구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거길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뭔가에,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이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지역구를 왔을 때 도움을 받았거나 뭔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김해에서 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정치적 모색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로서는요. 굉장히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본인이 신념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 행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게 없다면 이거는 사실 너무 공백이 큰 거예요. 내가 관리한 지역을 버리고 한 2번 빼고 다 졌던 지역에 내가 손을 들고 간다? 심지어 본인 고향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는 연고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보를 했을 때는 지금 그 뉴스토마토 기사가 메워진 그 논리적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공천되신 분이 지금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김종량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 초선입니다. 그리고 경찰 출신이고 외사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 이제 좀 종사를 했던 분이고 인터폴 총재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5선 의원을 밀어낸 자리에 초선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때 공천에 덤볐던 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이라는 검사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만둔 사람, 그 갑자기. 검찰총장이 그 화까지 냈던 예. 그 분이거든요. 이분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국정원장에 법률특보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자리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순순히 나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초선 의원, 국회의원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밀리면서 자기 지역구를 비워주는 그 심정은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좀 더 우리가 소급한다면 지난 2022년 6월 달에도 뭔가 김건희 여사 덕을 봐서 공천이 됐기 때문에 더 순순히 응해야만 했던 이유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진실을 더 밝혀야 될 아주 의문점을 많이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총선 때 공천권을 누가 행사했습니까? 한동훈이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김건희나 용산 쪽에서 들어오는 청탁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량 의원인가요? 지금 현재 의원이죠. 창원 김종량 의원은 제가 보기에 얼른 생각하기에 김건희가 밀었던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김상민, 지금 생각하면 그 행동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느닷없이 그만두고 출마한다. 검찰
총장이 그때 뭐 좀 심한 말을 썼어요. 머리를 뭐 어떻게 뭐 벗겨버리겠다라든가 뭐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도 총장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그만뒀을 때 저 뭘 믿고 그러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 총장을 패싱해버리는 예. 그런 과감성을 보였던 분인데 지금은 국정원장의 법률특보로 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 챙겨주고.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김상민이 김건희가 창원에 꽂으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더 내밀한 부분이니까 예. 더 밝혀지긴 어렵지만 저는 지금 어쨌든 이 창원 의창을 둘러싸고 개개의 후보들도 참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아까 본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과 한몸이라고 하는 대통령 배우자든지 간에 누구든지 권력자가 당의 공천에 관여해서 어떤 완결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천 지역에서 빼내는 거 이것 자체가 개입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의직을 제한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230조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징역 5년짜리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은 김영선 의원은 당사자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관련된 주변인들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이 사람들이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범죄 혐의를 보면서도 본인들이 입 닫고 지켜만 보겠다? 그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전 피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 이건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새로 발의했는데 이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이 돼 있죠.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이 더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은 이제는 역사가 있어요. 도이치 모터스에서 시작했고 그 뒤에는 명품백 문제가 불거집니다.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 명품백뿐만 아니라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느닷없이 이 순직 해병 사안에서 외압에 또 당사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내가 김건희 여사와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결혼을 시켜줬네, 만나게 해줬네,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볼 여지가 점점 하나가 두 개가 세 개. 또 이번에는 이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이거를 그냥 검찰에 맡길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식입니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면죄부를 주는 수순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이건 특검밖에 답이 없는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1, 2, 3단계가 있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국정 개입, 그러니까 이권 정도 해먹는 거고요. 뭐 최순실도 이권 많이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당무 개입이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까지 개입을 하는 거. 이 세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선거 개입 범죄.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을 통한 이제 선거 범죄인데 여기까지 오면 이게 왜 제가 위험하다라고 하냐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요 3단계까지 오면요. 밑에 1, 2단계.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든지 국정 개입. 이거는 그냥 숨만 쉬면 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3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1, 2단계를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논리고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여기까지 이제 이제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국정농단 내지는 국정농락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구나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서 저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다. 그리고 불평을 터뜨렸다. 그러면은 옮기라고 그래서 옮겼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자리라도 하나 줘야지.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옮길 때는 반대법, 왜냐하면 대단한 권력욕을 보이신 분이에요. 현직 의원일 때 사실 수조에 물 떠먹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너무 높을 때여서 그 선택하면은 대단한 어쨌든 권력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의지 있는 분이 그것을 맨손으로 떠 드시는 분이 자기의 지역구를 포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그 공천 이제 김해로 옮겨가면서 컷오프를 당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 쪽으로 가는 부분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화가 나니까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걸 폭로해야 되겠다라고까지 계획을 했다가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이 기자회견에 아마 주요 증거로 나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텔레그램 캡처 문자가 좀 돌아다니게 된 거 아닌가. 예. 그렇다면 지금은 뉴스토마토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지금 아주 중요한 권력자의 중대 범죄를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마 주요 증거들이 더 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 같은 언론사가 지금 이런 거 확실한 근거 없이 보도했다가는 한 방에 날아갈 텐데. 문 닫을 각오를 하는 건데 정말 의아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해온 분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못한다? 이거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본인들이 더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문자 한 적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뭐 결과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해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락을 한 것까지는 절반 정도는 이미 인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형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이준석 왈, 나 텔레그램 깐다. 김건희 왈, 너 기소 풀어줄게. 김영선 왈, 그럼 나는 김건희 왈, 넌 연봉 4억짜리 자리 줄게. 여기서 왈은 개 짖는 소리 왈왈 그러셨는데 상상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자들 아닙니까? 아까 보수형님 TV께서요. 해수부 장관 예비 후보 김영선 수조물 먹었으니까 해수부 장관. 근데 만약에 이제 김영선한테 무슨 입막음용으로 자리를 준다. 그러면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걸 되게 보훈 인사 뭐 그렇게 하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그런 사람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이 보았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네, 5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다 있다고 하면은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말썽되면은 못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김영선 의원을 보내면은 이거 뭐 입막음 하려고 보냈다. 네. 어떻게 됐든 구설이 오른 거예요. 네. 난 김영선 의원하고도 잘 알지만은 예, 아 관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못할 거예요. 하면은 보훈이다. 예. 입막음 할 거다. 예. 그런데 이 5사람이 또 현역 의원이 2사람 보았다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이에요. 뭐 봅시다. 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건희 새벽 늦게까지 문자질을 잘하고 그러는데 또 전화도 한 번씩 하면은 막 57분, 8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화는 안 했을까요?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녹취 파일도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선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 홧김에 기자회견 한다 할 때 그때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와서 출마를 아마 고민을 좀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김용남 의원은 당의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직간접적으로는 좀 일부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뭘 알고 뭐 녹취가 나오니 텔레그램이 나오니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 혐의가 세상 앞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안 드러났으면은 다 같이 입 닫고 있으면 모를 일인데 드러난 마당에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저는 더 국민들께 더 큰 죄를 저는 짓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밝혀야지만 저는 그분들이 더 정치를 이어나갈 명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토마토가 이제 언제 후속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이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요, 나중에 이제 기차 떠나고 나서 손 흔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용기를 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전 이게 김건희 여사 제가 유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너무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형량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전 이거 어떻게 피해 가겠느냐. 이미 드러난 마당에는.
그럼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개혁신당 관계자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다 이제는 진실 앞에 겸허하게 저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취 파일 있지 않을까요? 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중책이었고 많은 정보가 취합되는 자리였고 심지어 김영선 의원은 개혁신당에 노크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 당시에 총선 때. 비례 1번을 아마도 요구.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떤 맥락이란 걸 설명하잖아요. 본인이 난 이 당에서 나올 수 없다. 뭐 컷오프 됐다고는 하지만 내가 컷오프가 된 게 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아직 현출되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고 뭐 기자도 갖고 있네 없네 누가 갖고 있네 없네 설왕설래지만 어쨌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직원 2명이 확인해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문자 자체는 완결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봤다라는 것.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맥락이 있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과연 없을 것인가. 지금 등장하는 제3의 인물도 이걸 갖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 설명을 위한 자료에 지금 의 의원이 약간의 의혹 제기 비슷하게 녹취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아주 근거 없이 하는 소리일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저는 요것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봤다고 했거든요. 예. 제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제보 어떻게 받습니까? 직접 만나서 김영선 의원이 보여줬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용은 그냥 봤을 뿐이고 없겠죠. 근데 제보를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서면으로 주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든 뭔가 흔적을 남겼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의원한테 직접 보내줬던 가능성과 아니면 어떤 당직자를 통해서 보내줬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굴 통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직자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이 직접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밝힐 것은 본인이 그냥 보여준 거를 눈으로만 획기 봤는지 봤다고는 했으니까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떤 문건 내지는 증거 자료들을 물리적으로 받아본 것인지 여기까지는 저는 밝힐 의무가 있다. 왜냐면 본인이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저는 처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봤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뭐 지금 공개적으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예, 그랬군요. 똑똑한 것 같아도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정충기님, 장유미 변호사님 생강차 드셔야겠어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목소리가 약간 오늘 목이 좀 잠겨서. 잠겨있어 그런가 봐요. 근데 어떻게 딱 알아보시고 그래서 배 차를 마시고는 왔습니다. 아, 그래요? 생강차도 마실게요. 컨디션 관리 잘하십시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몸은 개인 몸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를 해야 돼. 저희 애기한테는 엄청 소중한 몸이기도 하고. 김혜비님, 신인기 변호사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 100만 가지야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천 개입은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김건희가 뭡니까? 정치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은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늦게 문자질하고 전화하고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학력 위조가 문제돼가지고 대선에서 윤석열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척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얘기 막 하고 그러다가 남편 어떻게 만났고 얘기 어떻게 됐고 그거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용히 아내 역할만 하겠다. 아내 역할만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온갖 의혹에 휘말리고 드러나고 전화하고 한동훈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중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뭡니까? 공천 개입까지 드러나는데 이렇게 의혹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깨갱하고 숨어 있어도 지금 콩닥콩닥 심장이 떨릴 판인데 겁도 없이 마포 대교를 나와요. 참 이 멘탈은 보통 멘탈 아니에요. 근데 뭐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고 다리 차면 기우는 거고요. 또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이치인데 저는 김건희 씨가 상당히 세상 일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좀 겁대가리를 좀 상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 무서운 줄을 모르고 본인이 뭐가 됐냥 저렇게 뭐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다라고 할까요? 매우 심각한 저는 중증 상태라고 보고요. 이거 뭐 제가 뭐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국민 여론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저는 응당 책임을 묻고 모든 국민들의 응집된 힘을 가지고 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저는 국민적 응징이 있지 않을까. 전 응징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하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천공. 이번에도 나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2인 파티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롯데호텔이 숙소였다고 해요. 거기에 왜 또 천공이 나타납니까? 이걸 계속되는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죠. 발 달린 사람 어디 가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왜 저 시기에 롯데호텔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천공이라고 그 정법 강의를 하고 또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 뭐 그때 석유 시추 때도 저 천공이라는 자가 한 3주 전에 미리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우연인지 뭔지 좀 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천공이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파다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천공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법률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공개적으로도 선을 긋는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 천공은 대통령의 보호 아래 저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호텔에서 찍힌 사진인데 저게 이제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머물고 간 호텔에 천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천공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루가 되어 있어서 저 자리에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건 정말 또 세상이 뒤집어질 또 비선의 개입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천공이 자가 발전을 위해서 저 호텔에 방문을 하고 저 사진을 찍어서 유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대통령실은 반드시 천공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저 법적 조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두 가지 모두 다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천공과 관련된 논란도 김건희 논란만큼이나 저는 뭐 끊임없이 이 정부 내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모양도 특이하잖아요. 항상 하얀 옷 길게 입고 수염 이렇게. 네. 그러면 본인이 움직이면 누구나 알아볼 거라고. 지금 뭐 천공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네. 그런데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요.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도 있고 여사와의 이제 연결고리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자기가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모시적삼 무슨 축제 같은 거에 대통령이 간 직후에 거기에 또 등장을 해요. 근데 대통령의 이제 공개 일정과 관련해서 본인도 인지를 하니까 내가 그만큼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이번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본인한테는 자산이잖아요. 유튜브로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위세를 좀 만천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과연 없을까? 행색도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이건 보란 듯이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기사를 보면 이 사진에는 맞은편에 사람 한 명만 있지만 이 물컵이나 음료잔이 상당히 많아서 누구를 과연 만났느냐. 사진 한 컷에는 한 명만 추가로 등장하지만 그 같이 만난 사람들도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시다가 왔는데 기시다 만났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별것도 아닌 자들이 자기가 마치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가호위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중요한 대통령실의 일정 정도는 내밀하게 주고받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VIP 또 뭐 김건희 일정 이것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 일정표에 딱 맞춰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도 통하고 있구나. 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노리고 하는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보다도 더 높다는 김건희 이렇게 직방으로 연결이 돼 있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알지? 이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불법한 청탁이나 이런 거 할 때 야, 여기하고 바로 통하는 사람인데 하고 해결될 일이 많아요.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아니 충분히 있고요. 그 조선시대 때 왕이 있으면은 그 위에 상왕이 있잖아요. 그 상왕 위에 태상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상왕이 김건희 씨. 그다음 태상왕이 지금 그럼 천공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모순과 너무나도 많은 헌법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비선이라는 저는 신기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보통 비선 그러면요 몰래 하면서 호가호위 하거나 몰래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비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 모순은 뭐냐면은 비선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비선이라는 거는 개념상 성립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천공 같은 자들은 드러난 비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정말 아이스 핫초코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피해를 볼 건데 이거 만약에 본인들의 떳떳함을 인정하려면요 지금이라도 자가 발전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천공에 대해서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고소고발할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작 해야 될 고소고발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천공은 그냥 놔두는 걸까요? 이게 뭐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신뢰가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대선 토론 그 과정에서도 유승민 당시 경쟁 후보가 물었을 때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게 현실이라서 실제로 신뢰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왜 롯데호텔에서 잤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네요.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롯데. 그리고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지 이 천공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사라질까요? 김건희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초기 때, 정권 초기 때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뭐 돈 뜯어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실이 입장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관련 없다 이런 입장도 냈었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그냥 뭐 추측 아닌 추측을 해보자면은 엠모 씨라고 지금 뉴스토마토에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뭔가 새로운 비선이 또 나오니까 천공이 위기감을 가지고 엠모 씨보다는 내가 더 높아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또 한 번 등장한 거 아닌가. 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엠모 씨가 무속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돼도 너무 이상한 거죠. 해괴한 거죠. 정말 위어드한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얘기만 하다가 1시간 지나갔는데 사실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10시간, 100시간에도 그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짧게 저거 하나 짚어보죠. 지금 정부가 또 용산이 또 김건희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당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입니다. 여당은, 집권 여당은 당정 관계가 항상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그런데 윤석열이 원치 않는 한동훈이 대표가 돼버렸으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밥 먹어도 너 빼고 와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폼 잡는 데만 열심입니다. 지난번 부천 화재 현장에 한동훈 대표가 갔는데 그때 또 이 폼 잡는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점프를 했을 때야 5m면 안전구역에 떨어지는데 5m면 안전구역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쪽 부분이 이 기둥 때문에 안으로 못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m 끝선이 그냥 이렇게 뭐 설명 듣고 있다가 카메라가 오니까 이 폼이 멋있어요. 그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을 때 뭐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빼놓고 먹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치찬란한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도 저 지금 부천 화재 사고 현장에 가서 곁눈질을 2번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 카메라가 지금 여러 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자기가 보는 카메라만 의식을 한 건데 옆에 카메라에서 찍으니까 저 곁눈질하는 게 2번 보이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로 잡더니 갑자기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화보 찍으러 갔습니까? 그 참혹한 많은 분들의 인명이 사상된 장소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자기 사진 찍히고 자기 이미지 만드는 거를 저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저는 한동훈이라는 자는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정말 공적인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무 심각한 지경이고요. 정말 너무 뭐 참담함을 넘어서서 같은 인간으로서 저런 포즈를 저기 가서 했었어야 됐는가. 정말 비애감을 느낍니다. 비애감을. 저렇게 하면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턱을 사람이 갤 수는 있죠. 근데 허공에 대고 개지는 않습니다. 거기 턱 받침대까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저 또한 어색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렇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기적인 행동을 한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참사 현장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좀 싸늘함을 느꼈어요. 마음이 대단히 차갑구나라는. 정치는 제가 생각했을 땐 본인의 입신영달을 위한 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성공하려고, 내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려고, 내가 국민들한테 환호받고 응원받고 사람들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무슨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끝이 과연 좋을까요? 신념과 정말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본인의 방향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국민 선택을 받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단면을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게 점퍼 보시면 녹색 점퍼, 저게 뭐냐면은 재난 지역에 갈 때 입고 가는 이제 민방위복. 옛날에는 이제 저게 약간 보리색 같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녹색을 아마 입더라고요. 근데 저 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재난 현장에 가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지 않습니까? 조문할 때 카메라가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유명인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추모하러 간 자리에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상주를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기 위해 가는데 거기 가서 카메라 곁눈질하고 이 턱을 갠다? 조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저 지금 민방위복을 입고 어떻게 저렇게 카메라를 2번 쳐다보면서 저런 포즈를 잡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뭐 생각까지는 했다라고 칩시다. 우리가 뭐 내면까지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진짜 행동을 합니까, 실제로? 그리고 저 사진이 나갔어요. 언론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실행의 완결성을 가진 거거든요. 완결성을. 저는 참 재난 현장에 그 아프신 분들의 절규가 들릴 텐데 거기 가서 저렇게 폼 잡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평소에도 폼 많이 잡지만 저건 너무 아니다. 그 생닭 뜬 것도 우리가 봤는데 저건 정말 생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처참한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저런 모습을 윤석열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마구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오랜 기간 검찰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겪어보면 오랫동안 겪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내면을 어느 정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저 친구는 참 반듯해.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가는 친구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방송도 잘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검은 것도 하얗다고 써오라고 그러면 팍팍팍팍 써오고 야 이거는 이렇게 가서 써와 만들어와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사하게 써오는
영혼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은 당장에는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칭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무시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저 친구는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냥 뭐 자기 광내는 것만 신경 쓰고, 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있어요. 정치권에 간 사람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기에는 당장 쓰기 좋고 부려먹기 좋으니까 칭찬해주고 막 이러지만 그 속은 믿지 않죠. 저 녀석은 저렇게 해서 검정 것도 희다고 생각하고 쏘라고 그러면 쏘는 놈인데 당장에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 저놈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익이 걸려 있으면. 저는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는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저 자는 겉멋에만 신경 쓰는 친구고 중심이 약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평가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보는 눈은 그거 하나는 딱 좋네요. 그거 딱 하나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것보다도 같은 놈들은 서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견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고요. 못 믿죠. 그래서 저도 뭐 한동훈 대표의 저런 모습은 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해명이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2번 응시하는 게 이미 보이거든요. 뭐 저것도 위조됐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지만은 참 글쎄요. 저렇게 얄팍한 수로 뭔가 국정 운영을 돌파해 보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좀 오만한 거 아닌가. 국민들의 눈, 5천만의 눈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런 거를 이제 발연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설명을 듣느라고 자기도 모르게 좀 자세가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고 뭐 그러는데 옆에서 그 보기 안 좋으니 뭐 좀 반드시 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멘탈. 오늘 참 멘탈들 대단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재성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대표의 턱 괴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사진으로 비판받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라면 한 대표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국민의 삶과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한겨레 신문 이재성 기자.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수형님 TV께서요. 정어리 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 정어리 TV 홍보 많이 해주세요. 연휴 끝나고 구독자 50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50만 독자 만들기 50만 구독자 만들기 릴레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보수형님 TV께서요. 앵커님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자 50만 되는 날은 선크림 50명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도 보태겠습니다. 아유, 참. 네, 고맙습니다. 50명만 드리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리죠. 50만 구독자 달성되면 500분께 드리겠습니다. 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보수형님 TV님 보태지 않으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0만 구독자 되겠지요. 추석 연휴 정어리 TV 50만 구독 위하여 영차 쪼사루스님, 블루토파즈님 영차 산다라 비산다라님 영차 수기님 영차 꼬리 잡았다. 계속 이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 추석 명절 앞두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좋아요 한 번씩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 동접으로 보고 계시니까 우리 정어리 TV 더 잘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도 사소한 거라도 이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좋아요 이 누르는 것도 알고리즘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많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끔은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안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늘어나고 그렇긴 이게 해요. 그냥 손가락에 운동하듯이 한 번씩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르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영상에는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제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정어리언의 몫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보면 16,000명 정도 동시 접속해 계신데 좋아요는 한 6,000분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보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뵙도록 하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에서 이번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되신 김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통하면 또 김현 의원님 아이,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변인도 아주 명대변인 하셨고 국민소통위원장이 되셨는데 뭐를 가장 열심히 해보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이제 당원 당규 상에 이제 국민소통위원회는 사무총장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위원회도 있고 국민소통위원회도 있는데 전용기원하고 공동으로 이번에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저희가 254개 지역에 홍보소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예. 그럼 소통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또 미디어 소통 문제도 좀 잘 점검하고 그럼 제가 역할은 미디어 소통입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국민소통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정부 때 국민소통수석을 만들면서 했는데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쉽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공영 방송을 장악해서 특히 KBS를 텔레비전 수신료로 이제 옥죄서 재원 구조를 어렵게 만들어서 말 잘 듣는 방송으로 지금 전환했고 일정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MBC만 남아 있는데 MBC는 이제 그 박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사장 교체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악을 했고 그래서 정권에 길들여진 언론으로 해서 여론을 왜곡했는데 지금 MBC가 버텨주는 바람에 그나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뭐 신문이 오래 됐고 보수 언론과 진보 매체 간의 균형이 일단은 안 맞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론에 반영되는 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선거 개입했다. 역대 정부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했으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여당이 수용을 했죠. 예를 들어 특검법도 예. 여당에서 반발할 수가 없는 의제잖아요. 두 번째 명품백 같은 것도 건의기에서 그거를 무혐의 처분 내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수사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조차도.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기울어진 그런 언론 환경 때문에 전달되는 게 왜곡되고 그리고 정권의 편에 서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버팀목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검찰을 장악한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대통령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저희가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또 제도 개선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지금 띄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도 지금 들어있지 예, 들어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법안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좀 묘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전체회의에서 이제 법사위가 할 거고 이번 이제 지금 대정부 질문이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 상정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13, 14, 15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비상 상황이고 여튼 이제 여당에서의 협조인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가 선거법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서 대통령이 선택하게 하고 그 뒤에도 어쨌든 계속 저희는 이제 선거법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야당의 입장인 거죠. 그래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번에는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또 밀어붙이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민주당이 좀 더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법을 발의해도 특검을 하자 그래도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최상병 건도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훈 이제 대표랑 이제 의사 정수 문제, 예. 인원 문제 가지고도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민생 회복 지원금 처리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 또는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까지도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지만 네. 혹시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은 원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빼고 먹고 이렇게 네. 하면 뭔가 그쪽에서 이탈 세력이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될까요? 캐비넷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것으로 기소 유무를 가지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은 더 심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것에 발목을 잡혀 있고 해서 어쨌든 계속 수싸움은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뭘 해결을 좀 팍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 마음인데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탄핵 지금 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리가 한 번 열렸고 예. 10월 달에 이제 두 번째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차 심리 때 이제 재판관이 탄핵 사유를 보다 좀 분명히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예. 알려주고 저희는 여튼 지금 이제 박문진 이사에 대한 2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안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결국은 2인 구조에서 하루 만에 날치기로 좀 처리했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그리고 더욱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저께 방심위원회에서 직원 집 압수수색 있었고 4개 팀에 대한 진짜 무슨 대단한 형태로 지금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13일 날 가방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김태규 직무대행,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유희림 등을 불러서 현안 회의를 하기로 또 했습니다. 저는 방심위 직원들 압수수색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뭘 제대로 수사하나 하고 유희림을 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제보자를 거꾸로더군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공익 제보자잖아요. 권익에 제보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지금 압수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최재형 목사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거꾸로 간답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총선의 민의가 반영된 게 국민들은 대통령 정신 차려라.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가 진짜 IMF, 그다음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골목상권이 다 붕괴되고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게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서 심판한 건데 처음 한 1, 2주는 듣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사실 도루묵 타불이 된 정국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김건희 대통령 부인은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께서 영부남이라는 말을 예. 만들 정도로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무슨 대교에 가가지고 자살 예.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라고요. 사실 역대 어느 영부인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진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살펴본다면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생일날, 그것도 국회 개원식 날 상원 의원 몇 분을 초대해서 상춘제에서 행사를 하고 그거를 보도할 수 있게 뉴스를 제공하고 사진을 제공하는 것도 못 보던 거잖아요. 37년 만에 대통령이 개원식에 오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부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파티를 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매를 버는 거고 국민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 되기 전에 개사과처럼 지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멋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인내심의 한계로 가고 있고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포대교 자살 방지 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보는데 갈수록 이제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서 거기를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리 마포대교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가가지고 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딱 경찰관 데리고 순시를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거 개선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지 저는 궁금한데요. 뭐 성을 쌓으려나요? 야밤에 그것도 예전에 한번 종로였던가요? 예. 왜 급정거로 해가지고 도로에 있던 시민이 죽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받은 사건. 급발진해가지고. 급발진해서. 시청 앞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봤던 그 장면, 그것도 비공개 일정이라 그러면서 예. 갔는데 주변에 다 이제 뭐 경호원도 있고 수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좀 괴이하다라고 들었는데 기괴해요. 이번 것도 사실은 일본 총리 왔을 때 본관에서 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본관에서 행사를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상춘제에서 행사를 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이번에 마포대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행안부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그다음 일선 경찰을 대동하고 가서 순시하듯이 대통령처럼 모양을 갖춘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장관을 대동하지 않았다는 게 좀 다를 뿐인데 본인의 그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이 행동이 그야말로 진짜 영부남을 보란 듯이 지적된 것을 보고 보란 듯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를 무시하고 물론 개원식부터 무시한 거 그 이전부터 뭐 야당과의 협치는 아예 없는 거고 그냥 국회 무시하고 최근에 정치 분야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나와서 답변하는 총리나 장관들의 태도를 보면 그거는 진짜 도를 넘어선 거거든요. 가관이더만요. 네, 그래서 그걸 모니터하고 박수 보내고 칭찬은 받아서 그렇게 더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국정 운영하는 주체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마포대교에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이번에 만들면서 혹시 천공특위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그분이 또 이제 호텔에서 갔던 게 목격이 돼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목격이 돼서 사진이 찍혔는데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보도 받아보고 좀 적극적으로 국민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제보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홍보소통위원회 지역별 있는 홍보소통위원회를 통해서도 제보도 받고 또 의견도 받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분은 유튜버거든요. 예. 그 유튜버의 그런 발언이 어떻게 역사를 변질시키고 왜곡 보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네. 의원님은 천공이 왜 롯데호텔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일본에 대한 시각이 되게 좀 그 평범한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의사 정원 문제도 2,000명에 대한 얘기도 한 바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우리 사회의 이 현안에 대해서 되게 시도 때도 없이 발언하고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해외 순방되거나 또는 국내에서 이제 이번에는 들어온 분에 대해서 뭔가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저는 딱 그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분명히 1급 정보 또는 VIP 일정 이런 것을 천공한테 건네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 예. 네, 네. 그렇지 않고 기시다가 어느 호텔에 묵는지 일반 사람들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 자리에 나타난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여전히 천공이 VIP 쪽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자가 어떤 이권에 개입하거나 어떤 뭐 못된 짓을 하기에 아주 좋은 외투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노렸다고 생각이 되던데요. 이전에 뉴욕을 방문하기 전에 예. 먼저 그때도 먼저 선행팀으로 갔잖아요. 갔었던 게 있었죠. 예. 그다음에 영국 여왕 조문할 때도 시간을 갑자기 바뀌어서 공항까지 바꾸는 바람에 제때 조문을 하지 않고 사후 조문을 했던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은 7시간 녹취록을 우리가 대선 전에 MBC에서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이 이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그 영부남에 의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천공의 강연 내용,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내용까지도 종합해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같이 앉아 있었던 여성이 누군지와 그 여성이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 보던 장면이 또 포착돼서 그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도 아주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서 옛날부터 챙겨왔던 그 행정관이 일정을 이렇게 외부로 유출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단속을 못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호가호위하고 그런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분도 지난번 세종에서 출마했다가 낙마 떨어진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이제 그 외부에서 수혈했던 방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좀 내부 승진 케이스로 좀 했었죠. 외부에서 모시기보다는. 그게 이제 경호가 그만큼 임기 중하반기로 넘어가면 뚫리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정보도 새고, 그리고 이제 그 권력 누수 현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청와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이제 경호와 안전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또 외부에서 경찰 출신을 임명한 걸 보고 말씀대로 그 이제 정보도 새고 그러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말기적 증상이 요소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장경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용윤 국방부 장관 상대로 8월 24일 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성남 비행장 골프장을 이용했다
제보가 있다 얘기. 예,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호처 한 명이 들어갔는데 당신이냐라고 하니까 김영욱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그랬다면 옷을 벗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장경태 의원이 다시 방송에서 윤석열, 김건희 8월 24일 성남 비행장 경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날이 부천 화재 희생자 7명 장례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윤석열, 김건희 같이 골프를 쳤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장경태 의원이 분명히 무슨 제보를 확실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사진을 갖고 질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종호 씨와 사진을 찍혀 있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던 걸 보면,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얘기를 했으면 특히 그 면책특권이 없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확실한 뭐가 있다라고 통상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골프를 치나요? 술 마시느라고 골프 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시기도 하겠죠, 뭐. 네. 아휴, 지금 그럴 정신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그 또 출퇴근도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보통 국정 최고 책임자는 이 시기가 되면 본인과 대통령실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는 발목 잡거나 딴지 걸거나 그러니까 하등 무해한 일만 한다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고 그 주변은 모든 사람들이 예스맨으로 전락하게 돼요. 워낙 이제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는 뭐 하냐라고 질타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비서실장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국회로 모실 수 있겠느냐. 국회에서 망신 주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개원식에 안 온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희 노무현 대통령이 3년차, 4년차에 그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대연정, 소연정 얘기를 해서 임기를 줄여서라도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때가 3.5년 차, 4년 차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제안도 했는데 다 이제 무시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의 발전 또 정치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안 됐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를 그런 착각에 빠지게끔 주변이 포진돼 있고 과격한 발언 또 이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멘트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기용을 하잖아요. 이 흐름이 보면 4.5년 차 됐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지금. 아까 그거 좀 잠깐 여쭤보려다가 지나갔는데 개인적으로도 김영선 의원 좀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좀 자기애가 강하시고 독특하시잖아요. 그때 오염수 나왔을 때 수도권에 있는 물까지 먹으면서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창원에서 김해로 옮기라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뭐 아예 공천도 못 받고 이러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겠죠.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자리라도 하나 줄까 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도 같은데 그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는 의원들이 누군지 혹시 이렇게 좀 국회 주변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얘기는 있는데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데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개혁신당 같아요? 후자 얘기가 더 신빙성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매체가 뉴스토마토인데 사실 이제 천공 보도를 했다고 해서 용산 출입도 지금 봉쇄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뉴스토마토가? 네,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몇 명과
그다음에 그 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도를 한 거는 그만큼 확실한 제보와 근거, 증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엊그저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대표가 책임 있게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 보도가 또 한 차례 있었던 걸로 그리고 계속 보도하겠다라는 얘기가 엊그저께 뉴스토마토 그 국장이 직접 쓴 걸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진보 매체입니까? 사실 원래 경제 경제 인터넷 매체 아니에요? 증권 예. 증권으로 시작해서 종합으로 지금 일간지로 하는데 거기에서 미디어 토마토라고 해서 예. 리서치도 하고 있어요. 한 지금 2년째 주간 여론조사를 하는데 되게 사실 보도를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꼭 유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정신 똑바로 사실 박힌 보도. 매체인 거죠. 지금 정신 똑바로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흐름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방통 있을 때 구독하고 지금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 맡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정신 똑바로 박힌 매체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뭐 MBC가 그 계속 탄압을 받고 그리고 사실은 조사 받은 기자들도 있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계류 중인 기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몇 번의 파업을 통해서 이제 현재 MBC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BC를 꼽고 그다음에 이제 CBS도 사실 종교 방송이지만 시작했지만 보도 전문 채널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로서 그 이제 사회 이슈를 다루고 그다음에 특히 방심위로부터 이제 심한 제재를 받고 있는 매체들이 그나마 똑바로 보도하는 매체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MBC, CBS, 그다음 JTBC 뉴스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신문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한겨레 경향 그리고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도 46만인데 대략 100만이 넘는 매체와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정말 악전고투를 하면서 이제 기존 매체에서 다룬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사실에 가깝게 평론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25%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MBC 보도와 그다음에 6, 7%의 이제 유튜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응원과 함께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기다린 사이에 50만 명이 되면 예. 500명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구독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백운계 정어리 TV를 꼽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금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추천을 하지요. 2명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 예. 추천 상임위원이 예. 2명입니다. 지금 신청 끝났나요? 접수는? 접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11명인가? 11명이 응모를 거기에서 이제 공모를 2명을 했습니다. 고르는데 위원장님이 그것도 심사도 하시죠? 예,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인권위원하고 이제 상임위원, 방통위 상임위원 두 곳에 대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제 이 문제만 저희가 이제 가방이 저하고 이용기 의원이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추천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추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고요. 네. 어떤 사람을 뽑으실 생각입니까? 기준이?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전문성과 그다음에 소통 능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덕성, 통상 이제 왜냐하면 용산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되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7개월 7일 동안 저희를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마치 임명을 추천을 하더라도 예. 임명을 거절하는 상황이 또 도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 하나 제가 신청장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 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민소통위원장 되셨는데 네. 추석 앞두고 우리 애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그동안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또 방송을 통해서 봤다. 그래서 이진숙 탄핵만큼은 반드시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 견제해서 민생회복 지원금만이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총선에서 저희에게 희망을 걸고 민주당의 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하겠다는 약속도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한가위만 갔다라는 우리 명절에 모두를 건강하고, 특히 응급 시스템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친척과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매일같이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네. 저희들한테 힘을 팍팍 불어주셨는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이번 추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아프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게. 네. 건강이 아니고요.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거리 이동을 제한하려고 가급적 예. 그래서 이동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국회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추석 연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어제 활동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대변인 하신 최한나 네.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의사인데도 아프지 말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비상상비약을 좀 갖다 놓고요. 네. 심지어 생선전 이번에는 먹지 말라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 개혁신당의 국회의원도 그 얘기를 예. 기름진 것 먹으면 뭐 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근데 하시는. 이제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또 그렇죠. 시장에서 농수산물. 생선전 네, 만들어서 그럼요. 파시는 분들도 예, 계시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그분들 또 장사 안 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과식하지 말씀 못 마시고요. 예. 네, 꼭꼭 씹어서 드시고. 드실 때 저도 생선전 한번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이렇게 가시, 걸려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예. 방송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비인후과 갔는데 바로 빼더라고요. 흰셋으로. 예, 그거 한번 끼면 정말 괴롭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응급실 가면 그런 거 봐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석 새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새로 맡게 되신 김현 의원 만나봤습니다.